오늘은 평상시 생각하던 대한민국의 상업용 부동산과 또 이제 비트코인 최근 그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 제가 밖으로 돌아다니다 보면은 어, 소규모 상가들 봤을 때 대부분이 좀 장사가 안 되는 걸로 보였어요. 좀 잘 되는 데는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데는 한 5 내지 10% 정도고 나머지는 좀 현상 유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좀 저렇게 해서는 사업을 해서 돈을 벌기 좀 힘들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평상시 생각하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뉴스를 같이 보는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저의 생각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좀 잘 된다고 느낀 상점 중에 하나가 다이소예요. 다이소는 동네 다니다 보면은 외관도 굉장히 깨끗하고 내부도 깨끗하고 또 이제 직원은 많아요. 근데 그 계산하는 쪽에는 좀 많진 않죠. 근데 그 아침에 일찍 이제 그 직원들이 들어오는 물건을 받더라고요. 아침 8시 정도에 들어오는 물건을 받고 그걸 정리하고 10시 정도에 오픈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워낙에 종류가 다양하니까 사람들이 뭘 사야 될 때 어디서 파는지 모르면 일단 다이소로 가죠. 그리고 가격이 1,000원, 2,000원짜리가 많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필요가 없어도 이렇게 뭘 구경하고 뭐 사고 싶고 하는 여자애들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다이소에 놀러 간다는 개념으로 가요. 일단 가면은 막 구경하다가 뭐 하나라도 집으니까 모든 애들 심리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어린이 고객도 많고 또 어른 고객도 많은 것 같아요. 다이소는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고물가 시대에 돈 10,000원 가지고 살 게 없을 제대로 된 거 사기 힘든데 10,000원 가지고 여러 개 살 수 있고 또 구경도 할 수 있는 일종의 좀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놀이공간 같아요. 그리고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면은 일단은 다이소로 일단 가보니까요. 그 다음에 요즘에 좀 안 되는 거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요즘에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전기차는 원래 카센터의 주 수입원은 그 큰 정비 같은 것도 있지만 정비는 좀 큰 공업사를 가거나 센터를 가죠. 이제 카센터의 주 수입원은 오일 교환이에요. 오일 교환. 오일 교환, 타이어 교환. 근데 전기차로 바뀌면은 타이어 교환은 하죠. 근데 전기차가 본격화된 지가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타이어 교체는 아직은 아니에요. 타이어는 보통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타이어를 교체하니까 그대로 타고 있고 주유소는 지금 정말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수도권은 그렇게 많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지방은 안 그래도 이제 빠져나간 인구가 많고 해서 그 차량 운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통행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폐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 이런 걸 보면요. 1.5일에 주유소 한 곳이 폐점한대요. 평균적으로. 근데 현대오일뱅크는 320곳을 늘린다고 하네요. 지금 현대오일뱅크는 좀 점유율을 늘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 주유소가 폐업이 너무 많아요. 지방에서. 그래서 어, 전기차 충전소가로 이게 좀 바뀔 수는 있어요. 주유소 했던 자리들이 없어지는 자리가. 근데 또 지방은 또 그것도 쉽지 않겠지요. 그리고 어,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서울 소재 대학교들 기숙사를 한번 봤는데 제가 대학생이던 시절에 비해서 기숙사 수용 인원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 3,400명을 수용을 해요. 서울 캠퍼스에. 그리고 경희대는 5,400명, 그리고 서울대는 5,800명, 성균관대 5,400명. 비교적 재단의 그 재무 여건이 좋은데 연서대학교 8,600명. 이건 여기 송도 캠퍼스가 1학년이 가서 더 그럴 겁니다. 그리고 한국외대 3,000명, 한양대 2,300명. 이게 왜 그러냐면요. 대학들이 예전에 한 20년 전에 비해서 재무 여건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숙사를 건립을 하고 기숙사가 하나의 그 수익 사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기숙사 자체를 기숙사비에서도 수익을 취하겠지만 그건 크지 않고요. 기숙사를 되게 화려한 빌딩처럼 짓고 거기에 입점하는 업체들한테 그 월세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안에 기숙사 안에 없는 게 없어요. 웬만한 게 다 있기 때문에 예전에 대학생들을 상대로 수익을 내던 하숙집이나 자취방들이 설 자리가 일단 없어지죠. 걔네들 이제 수요가 줄어들어요. 뭐 기숙사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 살긴 하겠지만 예전 같은 이제 하숙집이나 그 자취방 운영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그냥 안정적인 수익 모델이었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제는. 게다가 이 기숙사 안에 모든 상업 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학생이 돌아와도 대학가 공실 여정. 이게 뭐냐면 상가예요. 상가인데 기숙사 밖으로 잘 나가질 않아요. 왜냐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또 다시 기숙사 오고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학교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학점을 잘 따야 하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상가들이 공실인 이유가 사실은 외국인 관광객 이런 이유도 있고 뭐 코로나 이런 영향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기숙사가 모든 이 대학교 안에 있는 그 소비를 다 빨아들였어요. 기숙사 안에 있는 시설들이. 그래서 그런 기사는 잘 안 나오네요. 요즘에 아직까지는. 그 학생 돌아와도 대학가 공실 여정. 대학가 상권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대학생들 문제도 있지만 예전에는 경기도에 살든 서울 외곽에 살든 대학가 근처에 가서 친구들 만나고 또 모이기도 하고 뭐 술자리도 하고 그러지만 지금 분위기 자체가 서울 외곽에 예전에는 없었던 중심부에만 있던 편의시설들이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에 다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 중심부로 나가진 않습니다. 경기도나 서울 사람들이. 그래서 일단 대학가 공실 이유는 첫 번째로는 기숙사가 너무 상업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기숙사 안에서 해결하고 두 번째는 어, 각각 사람들이 많이 사는 주택가 쪽에 그 편의시설들이 다 들어서 버려서 굳이 서울 시내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그래서 대학가 공실 문제는 지금보다 더 장기화될 걸로 보입니다. 또다시 찾아볼게 연도별 출생아 수 문제를 볼게요. 이 출생아 수가 이 2012년도면은 딱 10년 전인데 11년 전 48만 명이었어요. 출생아 수가. 근데 지금 보면은 2022년도께 아직 데이터가 안 됐는데 나왔는데 2022년도는 이게 26만이 안 돼요. 그러니까 딱 절반으로 줄었어요. 출생아 수가. 그러면 2021년생들이 2030년 정도 되면 이제 초등학교를 다닌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다닐 때쯤 되면 태권도 학원도 다닐 텐데 일단 태권도 학원은 모두가 다 다녀요. 대부분이 한 번은. 그 태권도 학원이 일단 장사가 안 될 거고 그리고 모든 학원도 사교육 쪽 시장도 다 안 될 겁니다. 이제 잘 되는 데만 잘 되고 나머지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일단 거기까지만 얘기하고요. 보시면 이제 사망자 수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망하시는 분들은 주로 한 40년대생, 43년, 평균 한 81세 정도 사니까 82세. 그러니까 42년생 53만 명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평균 수명은 그렇게 빨리 올라가지 않습니다. 한 82세면은 한 10년 지나도 82나 83이에요. 그러면 10년 후부터는 42년생이 아니라 52년생이 사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72만 명이 1년에 사망한다는 얘기예요. 72만 명. 더 오래 사는 사람도 많겠죠. 대신 근데 한 15년이 지나면 1년에 한 90만 명이 거의 사망을 해요. 그러면 지금보다 사망자 수는 2배로 늘고 출생아 수는 지금보다 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서울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서울이나 경기도에. 이런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면은 주택 공급자가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주택 시장은 굉장히 암울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죽을 때 자식들한테 물려준다고 하더라도 자식들이 집이 있으면 또 이주택자가 되면은 또 보유세나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 굳이 이주택자가 안 되려는 사람도 있어요. 상속세 때문에. 이런 그런 문제가 있고 일단은 그런 소비 패턴이나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향후에 20년이 지나게 되면은 이렇게 100만 명씩 1년에 사망을 합니다. 그때는 태어나는 사람은 20만 명인데 사망자가 100만 명이다.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보실 게 뭐냐면 연도별 사망자 수 이렇게 벌써 이제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했어요. 이런 걸 패턴을 읽고 이제 앞으로 본인의 자산에 대한 투자를 어떤 쪽으로 할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될수록 점점 더 출생아 베이비 산업에 정부의 돈은 쏠리긴 할 거예요. 그리고 ATM을 운영할수록 적자, ATM도 200개가 사라져요. 사실 ATM도 하나의 부동산을 일부 작은 평수긴 하지만 임대를 해서 거기다 이제 박아 놓는 건데, 이 ATM이 사라지게 되면은 또 상가 1층 같은데 또 공실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조그맣게라도.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굉장히 불편해지죠. ATM이 집 근처에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천지 차이니까요. 은행 지점이 폐쇄가 6년 동안 1112개. 이 은행 지점이 보통 하나가 100평 정도씩 사용을 하는데 상업용 시설이 이제 공실이 됐다는 얘기죠. 1112개가. 그러니까 이게 은행이 공시 되게 1층에서 자기 자가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임차해서 하는 데도 있겠지만 상당히 큰 임차 시장의 고객인 은행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동대문 쪽으로 한번 볼게요. 동대문이 공실 옆에 또 공실. 그러니까 보시면 동대문 쪽이 여기 동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의 의류 쇼핑몰이 600곳 이상의 공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했대요. 다 이게 공실이에요. 동대문 쪽이 밀리오레 뭐 두타 이런데 뭐 월 35만 원에 임대를 해줘라. 옛날 같으면 이거 막 100만 원 넘게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대문 쪽이 중국인들이 와서 좀 싹쓸이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예전에는요. 근데 보따리 상들이 와서 사고 오는데 지금은 동대문 자체가 이제 사실 내국인들은 아예 안 갑니다. 아예 안 가요. 내국인들은. 왜냐면 그 인터넷 쇼핑몰의 활성화로 인해서 갈 이유가 전혀 없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더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중국 싱하이밍 대사를 우리나라에서 초치를 했죠. 윤석열 정부가. 그러니까 정재호 주중 대사를 불러서 중국에서 항의를 했대요. 그러니까 한중 관계가 이렇게 안 좋아지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중국을 응징을 못 해요. 근데 중국은 국가에서 한번 이제 불붙어 버리면 한국 물건 사지 마라. 한국인들 다 내쫓자. 막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면은 그거에 반응을 합니다. 국민들이. 이거는 우리나라 경제는 전혀 좋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올해 전국에서 상가가 3만여 개 입주한대요. 지금 많이 걸어 다니다 보시면은 목 좋은 곳에도 상가 공실이 많은 걸 되게 보실 거예요. 근데 상가도 지금 안 그래도 아파트 상가도 되게 공실이 많은데 3만 개가 입주하게 되면 미분양이 더 심각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상가 미분양이 심각해지고 아무도 상가를 안 사는 분위기로 갈 거예요. 웬만큼 목이 좋지 않거든요. 또 요즘에 안 되는 데가 또 있어요. 요즘에 유치원 어린이집 다닐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유치원 쪽은 정말로 지금 폐원을 고려하거나 폐원을 진행 중인 곳이 되게 많습니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요즘 좀 잘 되는 곳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되는 곳은 동물병원이 10년간 1,400개가 증가했대요. 동물병원은 원래 병원하고 달라서 폐업률도 좀 있어요. 근데 이게 폐업하는 거고 이게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새로 생기는 게 폐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죠. 노란 칸이. 동물병원은 좀 증가하고 있어요. 왜냐면 1인 가구더라도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동물병원도 잘 되겠지만 동물 사료 쪽도 잘 되겠죠. 동물 오시나요?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유치원은 안 좋고 예식장은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요양 관련 시설로 바뀐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집에만 있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예, 노인들끼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태우러 오는 차들이 아침마다 있더라고요. 저 보니까 그런 분들 모셔서 가서 거기서 이제 또 교육도 시키고 또 같이 놀기도 하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들끼리. 그다음에 이거 아까 대학가 상가 공시를 아까 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차트 좀 분석을 할게요. 이거는 정말로 좀 비트코인은 패턴대로 가는 경향이 되게 커요. 제가 생각할 때 비트코인 지금 자리가 어디냐? 저는 비트코인이 지금 자리가
이게 이 급락을 했잖아요. 여기서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여기서도 색깔 좀 바꿀게요. 더 눈에 잘 띄는 걸로. 여기서도 급락을 했어요. 여기서 급락을 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이 자리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크기가 엄청 큰 상승장이잖아요. 여기서 크게 컸지만 그때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사이클의 크기가 엄청 커서 사이클의 길이도 길 수는 있어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길이로 봤을 때는 여기가 2018년 5월입니다. 그러면 2020년 5월부터 본격적인 상승장이 됐거든요. 중간에 조정은 있긴 했지만, 그러니까 2년이에요, 2년. 그러면 지금도 최소 여기 지금 하락이 시작됐으니까 여기로 보기에 6월 정도로 6월 여기 6월이죠. 그러면 한 2년 정도 지나야 본격 상승장이 되는 거 아닌가? 2년 정도 지나야. 그러니까 지금 향후의 패턴은 과거 패턴대로 간다면은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푹 꺼졌다가 뭐 이렇게 가다가 또 다시 뭐 코로나 같은 사태를 만나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건 좀 너무 길게 봤는데 대략 이렇게 가는 흐름이 아닐까. 근데 2018년도 거를 한번 회고해 볼게요. 지금 2018년도 거를 돌아봤을 때는 2018년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는 2019년 2018년 말까지는 금리 인상을 했어요. 이 금리 인상을 계속 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면서 계속 빠졌죠. 그러다가 이 2019년 초에 S&P 500이 한 20%좀 넘게 빠지니까 트럼프가 파월을 압박을 해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 금리 안 올리겠다. 인하한다. 그러면서 다시 미국 증시도 오르고 그다음에 암호화폐도 올랐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제 그 미국 증시가 12월 달에도 좀 빠졌었죠. 근데 이제 그 1, 2월 달 좋았고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갔죠. 유동성이 풀리면서 QE가 진행되면서요. QE. 그 이후 상황은 더 아실 겁니다. QE가 계속 진행되면서 돈이 풀렸으니까.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QT도 포기를 했어요. 그때 미국이 2019년 아마 이때쯤에 한 2019년 여름쯤에 QT를 포기했을 겁니다. QT. 근데 지금은 현재 상황은 현재 통화 정책의 상황은 아직까진 금리 인상을 포기를 하진 않았어요. 금리 인상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금리 인상을 포기하지 않았고 QT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과 QT 그리고 미국 그 국채 발행, 이 국채 발행의 양이 엄청납니다. 이번에 국채 발행의 양이 엄청나는데 이게 6월 달에 한 4천억 달러 그리고 7월 달에 한 6천억 달러를 발행한다고 봐요. 그러면 시중의 유동성이 일로 가버린다고 합니다. 시중의 유동성이 증시나 코인으로 갈 유동성들일 수도 있는데 그런 유동성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이게 그 금리 인상 25bp 정도의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근데 게다가 QT를 하고 있죠. QT도 한 월 950억 달러 정도면은 금리 25bp 이상 최소 25에서 50bp 인상 효과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금리가 5.25지요. 5.25니까 이걸 더하면은 지금 실제 그 금융시장이 체감하는 금리는 5.75란 얘기예요. 5.75 정도의 수준이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암호화폐가 이렇게 올랐다는 거는 사실은 그 미국이 그 BTFP를 통해서 그리고 중소형 은행을 살린다는 걸로 인해서 유동성을 좀 뿌렸어요. 유동성을 뿌렸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보시면은 연준 자산이 여기서 이렇게 늘어났죠.
이 늘어난 것들로 인해서 이거 늘어난 거와 같이 늘어날 때 특히 코인은 같이 올랐어요. 늘어날 때. 그리고 다시 늘어난 게 끝나니까 안 오르지요. 다시 줄어드니 QT가 진행되니까. 그러니까 QT와 금리 인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은 또 안 좋아질 겁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 변수가 그거예요. 유가가 만약 해서 100달러가 넘어가는 그런 다시 또 상황이 온다. 유가가. 그러면 유가가 오르고 또 뭐 식량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아무리 자산 시장이 무너지더라도 어, 통화 긴축이 우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 뭐 그럴 때문에 10,000달러 밑으로도 갈 수 있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잘 판단하기 어렵겠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10,000달러 부분까지 가면 다시 나중에 완화적 통화 정책을 생각하고 매집하려는 세력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선물 시장 상방으로 배팅했던 사람들은 다 죽겠죠. 일단 그런 흐름으로 갈 것 같고 만약 그 향후에 미국이 이제 그 경기 침체로 갔을 때 두 가지 시나리오인데 하나는 나 경기 침체하더라도 국민들이 이제 물가 상승은 너무 싫다. 물가가 오르는 게 너무 싫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두 번째는 야 경기 살려야지 뭐 하는 거야 경기 살려라 돈을 풀어서라도 경기 살려 이런 애들이 있을 거예요.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정말로 그땐 이 과거처럼 뭐 7만 불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17만 불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시점은 오로지 이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에 따라 달린 거예요. 이 국채를 발행하는 건 재정 정책이에요. 국채를 발행하는 건 재정 정책이죠. 왜냐면 정부가 돈을 더 쓰겠다는 얘기니까요. 시중에 돈을 끌어와서 돈을 더 쓰겠다. 이게 시중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외국 나라들한테 너네 우리 미국 국채 사라 이런 거가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미국으로서는 지금 이제 어, 사람들이 향후 불황을 대비해서 국채를 사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거면 땡큐예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떨어졌다 그러면 자신 있게 많은 국채를 더 발행할 수 있어요. 왜냐면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제 국채 금리 올라가려는 힘이 있는 건데 앞으로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국채를 사주는 서학개미들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땡큐지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게 경제 불황이 경기 침체가 지금 현재 침체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이 경기 침체 우리가 체감하는 주식 하락이 오려면은 경제에 쇼크가 와야 돼요. 쇼크. 그러니까 쇼크가 오지 않으면은 모든 지표가 경기 침체를 가리키더라도 자산 시장이 폭락하지 않습니다. 하락은 하는데 폭락은 안 해요. 그러니까 자산 시장을 폭락시키고 하려면 쇼크가 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그 2008년도 같은 리먼 사태가 온다든가 아니면 코로나 같은 쇼크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건은 어느 정도 갖춰졌습니다. 요건이 갖춰졌다는 거는 미국 중소형 은행들이 안 좋고 중소형 은행들이 안 좋다는 게 뜻은 뭐냐면 중소형 은행들이 자꾸 예금자들이 중소형 은행에서 이탈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은행에서 이탈을 해서 이자도 거의 안 주다시피 하는 제일 튼튼한 JP모건으로 갑니다. JP모건은 지금 돈이 넘쳐나요. 거의 이자도 안 주는데 이 중소형 은행에서 그 JP모건으로 가게 되면은 중소형 은행은 지급 준비율이 딸려져요. 지급 준비율이 안 좋아지니까 원래대로라면은 지급 준비금도 높이고 현금도 유동성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갖고 있던 미국 국채를 던져야 됩니다. 미국 국채를 던지면 채권금리 폭등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막고자 BTFP를 설립해서 액면가로 지금 현재 사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상황은 이 정도 수준까지로도 이제 은행 시장이 불안하긴 한데 그 쇼크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쇼크. 모두가 예상하지 않는 쇼크. 뭐 예상하더라도 예상을 한 차원을 넘어서는 쇼크. 그런 게 쇼크가 나타났을 때 잠깐만요. S&P 500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모두가 예상하는 쇼크, 예상하지 않는 쇼크, 예상하더라도 그 차원을 넘어서는 그 엄청난 충격의 쇼크 그런 게 나타나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잠시만요. 캔들로 안 나타나는 거야. 캔들로 안 바뀌어. 아, 캔들로 안 바뀌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쇼크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저는 많이 가긴 힘들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조정은 나올 겁니다. 조정을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겠죠. 조정이. 그리고 나서 또다시 지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쇼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근데 그렇게 길진 않겠죠. 지금 근데 왜 부정적으로 보냐면요. 일단 S&P 500 기준으로 저는 여기 코로나 지점대 저점까지는 무조건 간다고 봐요.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 그게 중요한 거고 그렇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요건은 저는 원자재 상승, 인플레이션이 촉발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상했던 대로 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미국 중소형 은행이 또 몇 개 더 파산하고 이런 상황으로 갈 것 같고 지금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공포와 탐욕 지수가 이렇게 지금 익스트림 그리드 77까지 왔어요. 이게 너무 이게 앞으로 이제 증시가 오를 거다라고 보는 이런 게 약간 좀 긍정적인 면이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지금 풋콜 레이시오가 극단적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이 정도로 내려왔던 시점은 2022년 4월 달이에요. 이때부터 7월까지 계속 내렸었죠. 그러니까 지금이 다시 또 그런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1.1 정도까지 만약에 올라온다. 풋콜 레이시오가 1.1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숏배팅 했던 거를 다시 이제 정리하고 주식을 어느 정도 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방송 내용은 뭐 도움이 되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약간 좀 지루하신 면도 있겠지만 나름 좀 정성껏 만들어 봤어요.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